내가 살아있는데 왜 내 장례식이 치러진 거죠? 장례식장 한가운데 영정사진 속 인물은 분명 내 얼굴이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상주처럼 취급받는 순간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알았다. 이 장례식은 죽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지우기 위한 자리라는 걸.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가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어머니로, 그리고 나이가 들자 시어머니로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젊은 날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결혼 후에는 집안일이 제 몫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몸이 약했습니다. 병원비가 들 때마다 저는 더 오래 일했고 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자라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불행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잘 자라주기만을 바랐지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날 집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웃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아들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법도 없었고 저를 힘들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옛날 시어머니처럼 살지 말자고요. 간섭하지 말고 조용히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자고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혈압으로 쓰러졌을 때 병원으로 가장 먼저 달려온 것도 며느리였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던 얼굴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손이 제 삶 깊숙이 들어오게 될 줄은요. 남편이 남긴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월세가 나오는 건물이었고 그게 제 노후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늘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고 밤에는 숨이 가빠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그럴수록 며느리는 자주 집에 왔습니다. 서류를 정리해 주었고 통장을 대신 관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위험한 일이 많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장은 늘 제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써오던 도장이었습니다. 그 도장이 언제부터인지 제 손에 잘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도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작년 겨울 집에서 혼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기억은 흐릿했고 시간 감각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는 제 곁에 있었고 누군가는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처리 때문에 필요해요. 여기만 도장 찍으세요.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였는지 누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때의 저는 제 인생에서 심신이 가장 약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이상하리만큼 깔끔했습니다. 서류함이 정리돼 있었고 통장은 며느리가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 말이 그때는 참 고맙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장례식장입니다. 상대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상주분께 전달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장례식에 다녀가신 분들이 조의금을 맡기고 가셨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 장례식 말씀이신가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땡땡땡 어르신 장례식입니다. 그 순간 제 이름이 남의 일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쓰러져 있던 그 시간 동안 과연 누가 나 대신 내 인생을 정리하고 있었던 걸까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라는 말이 제 이름과 함께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루는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시간 감각도 흐릿했습니다. 밤이 되자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생각만 돌아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옷은 입지 않았습니다. 그 옷을 입는 순간 제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근조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고 리본에는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이가 굳어버렸습니다. 접수대 앞에 섰을 때 직원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이름을 물었습니다. 확인 좀 하려고요. 직원은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땡땡땡 어르신 장례 맞으시죠? 그 말이 제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확인서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은 법적으로 사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빈소는 열려 있었고 영정 사진은 걸려 있었으며 조문객은 이미 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끝을 기다린 게 아니라 먼저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빈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는 제 얼굴, 검은 리본 안에서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동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때 조문객 한 사람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상주분이시죠? 힘드시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과 오래 일했던 분이었지만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만 다른 색으로 서 있는 제 모습이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혼자만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순간 그 아이는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말은 차분했지만 손은 계속 불안한 듯 옷자락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여기서 왜 이러세요? 목소리는 낮았고 눈은 제 얼굴을 피했습니다. 잠시 뒤 아들도 나타났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 옆을 지나치듯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나가 계세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이미 정리한 사람의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빈소 구석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곤란해요. 말끝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면 다들 당황해요.
그 말에 저는 장례식장 입구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내가 당황할 사람은 아니구나. 나의 입장은 상관이 없구나.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에 남았습니다. 조의금이 쌓인 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봉투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정리를 한번 끝낸 상태라는 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는 생각, 무언가 일어나겠다는 생각, 그리고 아들은 왜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 걸까?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여러 번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해진 것도 있었습니다. 이 장례는 내가 죽어서 열린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비우기 위해 열린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차려도 숟가락이 잘 들리지 않았고 TV를 켜놓아도 무슨 말이 나오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제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저는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표정이 왜 그렇게 낯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의 말도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아직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통장을 찾았습니다. 늘 넣어두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서류함도 열어봤습니다. 건물 관련 서류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말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운 의미였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남겼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섰을 때 괜히 목이 말랐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손을 몇 번이나 쥐었다 폈는지 모릅니다. 통장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님, 이 계좌는 현재 관리 권한이 다른 분께 있습니다. 그 말이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임장이 등록돼 있습니다. 위임장.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장례식장에서 본 도장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요? 제가 묻자 직원은 날짜를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있던 바로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 앞에서 울고 싶지도 않았고 따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확인할수록 제가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얼굴이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셨어요? 그 말에는 걱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니? 제가 물었을 때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통장은 왜 내가 관리하니?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잖아요. 도장은 그 순간 아들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이 정말 아직 제 집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서류 하나 없이, 통장 하나 없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 리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언가 일이 꾸며지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쓰러졌던 그 시간, 장례식이 준비됐던 그 시점, 위임장이 작성된 날짜, 모두가 너무 정확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그날 정말로 나 대신 누군가가 제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었던 걸까요? 집안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살던 공간인데 오늘은 잠시 머무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장은 없었고 서류는 사라졌으며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확인뿐이었습니다. 서류함을 다시 열었습니다. 비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맨 아래 칸에서 얇은 종이 봉투 하나가 걸렸습니다. 봉투는 한 번 열렸다가 다시 접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꺼냈습니다. 종이는 몇 장뿐이었습니다. 위임장 사본이었습니다.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익숙한 도장 자국. 숨이 막혔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건 아니지.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 아래에는 건물 관리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임대료 수령 권한, 관리 전반 위임, 모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결정권이 이미 다른 손으로 넘어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요? 이 서류들, 내가 언제 이런 걸 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땐 상황이 그랬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정리해도 되는 거니? 아들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문제 만들지 마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집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리 말을 맞춘 사람들처럼 표정이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혼자 쓰러지셨고 요즘은 작은 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였습니다.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깐 다녀오시는 거예요. 모두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그 말들을 듣는 순간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장례식은 내가 죽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법적으로 없애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먼저 정리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웃과 친척, 임차인과 지인들에게 이 사람의 시간은 끝났다는 인식을 남기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야 내가 돌아와도 아무도 찾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곳. 존재하지만 사회에서는 사라지는 공간. 그래서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가 설 자리는 치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도장 자국을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그때 종이 한 귀퉁이에 눈에 걸리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대리 서명. 아주 작게 연필로 남은 흔적이었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이 서류는 제가 봐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처리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이렇게 당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를 꺼내 적었습니다. 예전에 동네에서 한번 들었던 무료 법률 상담 번호였습니다. 아직 전화는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섰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확인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입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말했습니다. 가짜 장례식, 위임장, 요양병원 이야기까지요. 상담사는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동의서는 이미 제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에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미요? 보호자 명의로라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순간 이 일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두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봉투를 보자마자 급히 뒤집었습니다. 이건 보실 거 없어요. 봉투 모서리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금융기관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조용히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빠르게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에서 연락할 거예요. 그 말은 예고였습니다. 이번 절차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 의사는 어디에 있니?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 제 등을 차갑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버티셔봐야 더 복잡해져요. 이미 주변은 다 정리되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례식, 조문객, 소문, 모두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상담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동의서가 이미 접수돼 있습니다. 날짜도 잡혀 있습니다. 그 말은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시면 절차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가면요? 상담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대출 관련 서류들이 겹쳐 놓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위임장 사본, 도장이 찍힌 종이, 그리고 작게 적힌 글씨, 대리 서명. 그 글자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이건 대화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를 넣고 신분증을 챙기고 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 손으로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집이 다시 제 집이 될지 아니면 마지막 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요양병원 앞에 섰을 때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번 동의서는 다시 검토됐고 대리 서명이 표시된 부분에서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오신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제가 제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끝내야 할 일을 끝내는 중이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끝날 상황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집으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지 못하고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보증을 섰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말이 시작됐습니다. 회사 사람 부탁이었어요. 안 해주면 그날로 회사 일도 끝나는 분위기였어요. 아들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도 직전이었고 저도 같이 묶여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제야 이상했던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압류 통지서가 이미 왔어요. 회사 인사팀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아이들 학교도 집도 다 끝이에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필사적이었는지, 눈을 피했는지, 왜 말을 아꼈는지. 어머니 건물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담보를 잡아야 했어요.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정신 차리시면 아들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말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 필요했구나. 제가 말하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일단 급한 불을 끄려면 현금이 필요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정말 몹쓸 생각이 났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짐작했다. 하지만 나를 살아있으되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 했구나.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뒤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계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이야기도 입원 동의서도 대출 서류도 제가 먼저 준비했어요. 그 말이 차갑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급한 상황이 사람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이번에 알았다. 그러고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선택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다. 서류는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통장도 관리 권한도 다시 제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들은 그 과정 내내 뒤에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그 말은 늦었지만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을 나서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다시 시작할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내 인생을.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다른 사람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산책을 합니다. 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아기가 아니라 급박함이라는 걸.
하지만 그 급박함이 다른 사람의 삶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저는 다시 제 삶을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